대선 후보들은 오늘 하루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잠시 후에 시작할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선을 정확히 2주 앞두고 열리는 오늘 TV 토론은 막판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JTBC 대선 토론은 후보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의견을 주고받는 원탁 토론 방식입니다. 각 후보들은 경제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해법, 북핵 등 안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입니다. 어젯밤 의총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한 바른정당이 3자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단일화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대규모 화력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서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미국 핵 잠수함인 미시간호는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돈의 실체와 행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뉴스룸이 조금 일찍 끝나고 바로 이어서 8시 40분부터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는 지금 일산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 가 있는데요. 그곳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 연결해보죠. 서복현 기자, 우선 5명 후보들은 토론회장에 모두 도착을 했습니까? 네, 7시 반쯤부터 후보들이 속속 도착했고요. 현재는 이곳 바로 밖에 마련된 각자의 대기실에서 막바지 토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토론회장을 찾은 후보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10분쯤에는 5명의 후보가 이곳 스튜디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서복현 기자 뒤로 탁자도 있고 방청객분들도 보이는데요. 토론회장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동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보시는 대로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모두 100명의 방청객이 토론의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후보들이 앉는 원탁입니다. 탁자 위에는 A4종이 10장과 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자료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회자인 손석희 앵커가 앉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가 앉게 됩니다. 자리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모니터에는요, 후보별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제당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입니다. 그리고 1분 반은 한 차례 발언할 때 권장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좀 됩니까? 네, 1부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이고요. 2부는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입니다. 1부에서는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되고요. 2부에서는 후보자 간 정책 그리고 자질을 검증합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공통질문 2개가 있습니다. 토론과 관련된 규칙은 각 후보 측이 참여한 룰미팅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8시 40분부터 11시 반까지 JTBC에서 생중계됩니다. 네,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법 그리고 한반도 안보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재원이나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자유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입니다. 후보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공약에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증세 방침을 밝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 주장하시는 많은 복지, 여러 가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게 과연 어디서 그 재원을 다 마련할까? 점차 높아지는 안보 위기에 북핵 문제 해법과 남북 관계도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3차례 토론회에서는 주적, 대북 송금, 북한 인권 결의안 등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실질적인 북핵 해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또 오늘 토론회에는 후보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처음으로 원탁 토론이 시행되고 시간 총량제의 허점을 보완할 찬스 발언 시간도 주어집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원탁에 둘러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으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방식입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앉기 때문에 보다 밀도 있는 토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토론은 시간 총량제로 하되 후보자들에게는 찬스 발언 1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했지만 답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30초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최소 답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3차례 토론과 달리 방청석도 마련됐습니다. 사회자와 후보자들만 있는 토론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공방을 벌이는 후보자들의 발언은 JTBC 대선 팩트체크팀에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됩니다. 검증된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다른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TV 토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후보들은 자신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토론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대선을 14일 남긴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잡혀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이유로 하루 일정을 모두 비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후보는 오늘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으로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검증 공세에 휩쓸리기보다는 정책과 국정 운영 비전을 보이며 토론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미래 가치를 내세워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과 통합의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전달 방식과 태도를 보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3명의 후보도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바로 토론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막말 공세는 자제하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보수층 지지를 결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차례의 토론회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약과 정책 검증 중심의 토론으로 표심을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바른정당이 어제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게 3자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당의 유승민 후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지만 당내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이 제안한 3자 단일화는 사실상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선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9일을 1차 기한으로 두고 있지만 그 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유승민 후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논의가 뜨거워진 건 유 후보의 낮은 지지율로 완주에 대한 당내 회의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의원 31명이 참석한 바른정당 총회에서 심상정 후보보다 못한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살아남겠느냐는 언급에 이어 후보가 완주하면 탈당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단일화 성사 자체도 쉽지 않지만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당내 혼선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연대 대상으로 꼽히는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안 후보 측은 연대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홍 후보는 유 후보를 포함한 보수 대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의 연대 제안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은 인위적인 연대는 거부한다입니다. 오전에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결과도 이른바 자강론이었습니다. 제안을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단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 당내 일부에선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패권을 반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또 다른 패권 세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연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대상에 제한을 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남재준 두 보수 진영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인 29일이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주 연대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범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떠오른 배경 그리고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정치부 윤서령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단일화 논의가 공론화된 배경은 역시 후보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엿새 전에도 이 바른정당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완주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완주를 하고 우리 주장이나 우리 당의 가치를 끝까지 알리고 갈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문제였습니다. 일부 조사에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도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등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후보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유승민 후보 지지율도 물론 큰 요인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안철수 후보는 26%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힘을 합쳐서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이 반문 연대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단일화 논의를 가장 환영하는 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쪽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이 조원진, 남재준 그리고 유승민 후보까지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완주를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민의당은 이 단일화를 가정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던 여론조사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접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30일 전날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 중에 어느 쪽이랑 손을 잡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죠. 네, 이 3당 모두가 참여하는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이 한국당과 손을 잡자니 우선 이 창당 명분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주도권만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손을 잡기에도 지지자들 사이에 거부감이 크고 또 사드 배치나 햇볕 정책 계승 등 정책에 있어서도 부딪힐 수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효과는 있습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 홍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섭니다. 또 유 후보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윤서령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죠. 국민의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관련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권양숙 여사의 먼 친척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주장입니다.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권양숙 여사와 집안 친인척에게 확인한 결과 고용정보원에 근무했던 사람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에서 재반박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권재철 당시 원장은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자에게 권모 씨가 권양숙 여사가 보낸 사람이다. 영부인의 친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관련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준 낮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직접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친척도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방이 후보들의 가족을 넘어서 친척까지 확대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화력 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는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간호는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핵실험 등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북한의 대형 도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장사정포는 100여 문이 투입됐고 훈련은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는 우리의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대북 압박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하는 맞불 시위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창검을 뽑아들고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며 만능의 보검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한미 해군은 서해에서 대함, 대잠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구축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간호도 부산항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해상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포위망을 국제사회로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 압박에 중국을 끌어들인 데 이어서 유엔을 상대로 더 강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여객기와 선박의 운항을 묶는 사실상 북한 봉쇄 전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더욱 옥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nd the Council must be prepared to impose additional and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지금까지 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선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강행하면 북한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봉쇄하는 틀어막기 전략이 거론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을 전면 중단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상시 검색하는 방안입니다. 북한과 왕래도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군사행동 카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n the president steps in and decides what's going to happen. 대통령이 개입해 결정하는 조치는 군사작전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온 북한을 향해 핵과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맞불 벼랑 끝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근입니다. 네, 중국은 말과 행동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막은 뒤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인민일보 해외판 일면입니다.
북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며 유엔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시진핑 트럼프 통화, 해설, 외교부 반응까지 북한에 대한 경고가 넘칩니다. 전날까지 조선중앙통신과 논전을 펼쳤던 환구15는 성냥에 불을 붙이기보다 큰 지혜로 연착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민운정보센터는 한반도를 작전 범위에 둔 북부전구가 산하 20만 명력의 1급 전비태세를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을 상정해 주요 병력에 대해 25일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중 국경 옌벤 자치주 일대에서 중국군의 잦은 이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8일 열릴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담은 향후 정세를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联合管理会将举行一次关于朝鲜半岛问题的这个会议。目前中方正在对此事进行研究。 시진핑 지도부는 북미와 남북대화, 합의 실천 등 육자회담의 틀을 쇄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고 조카 장시호 씨에게 얘기한 사실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가 이모 최순실 씨로부터 그 돈이 매우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카 장시호 씨의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씨가 검사실에서 만난 장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전 자택 2층에 돈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 씨는 추가로 특검 조사에서 이모 최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돈 같다고도 했습니다. 장 씨는 박 전 대통령 의상을 만든 의상실에 지불한 돈이 이 금고에서 나온 것 같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삼성동 집과 10억 2,800여만 원의 예금만 재산으로 신고해왔습니다. 만약 장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막대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을 고려했지만 최 씨 측이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세월호 선체 수색이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해수부가 배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5층 선미 부분의 전시실을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5층 전시실은 외벽이 무너져서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4층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 직후 바다 쪽에서 바라본 선미 쪽 모습입니다. 침몰 당시 충격 등으로 5층 전시실이 완전히 주저앉아 4층을 덮쳐 층 구분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4층 선미는 안산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던 곳으로 우선 수색 대상이지만 현재 무너진 전시실에 가로막혀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을 고심하던 해양수산부가 5층 전시실을 선체에서 절단해 떼어내기로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절단 분리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 부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잘라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수색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전시실 분리에 따른 선체 구조 안전성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늘 미수습자 가족에게도 이 같은 계획을 알린 해수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법관연구회 활동 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경우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7년 만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 연구회 활동 제한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려 했지만 법원 행정처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엔 행정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컴퓨터 조사를 거부했다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상조사위 의뢰를 받아 컴퓨터 조사 방법을 검토했던 해당 판사는 조사 대상자를 옆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일일이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받은 파일만 조사하는 방법이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행정처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선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조사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대표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선 부장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법관 대표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진실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전체 세입자 가운데 월세를 사는 비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전셋값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돌아선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임차 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월세입니다. 전세를 내려고 하면 보증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증금을 제가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만큼 냈는데 그래도 월세는 한 30만 원 정도는 내야.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월세 세입자의 비율이 점점 오르더니 이번에 60%를 넘겼습니다. 여유가 없는 계층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주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보유 비율은 59.9%로 2년 전보다 늘었지만 저소득층만 보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은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 완화를 위해 현재 6%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인 8%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유력 대선 후보들도 연간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국민들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낼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금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료를 또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이 당초 정부 예상에 비해 2년 연속 2%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13년 3차 재정 추계를 하면서 기금을 운용해 2015년 6.82%, 2016년에는 7.15%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투자 수익률은 2015년 4.57%, 지난해 4.75%로 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수익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5년, 2%포인트 떨어질 경우 9년 단축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경제성장률 4.5%와 합계 출산율 1.29명도 모두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이른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제4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내리막길을 그대로 질주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빛공원 앞에서 69살 정모 씨의 액티언 차량이 도로변 주변 주차 차량 8대와 함께 앞서가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 차량이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7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말에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유족에게 15억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모 전 원장이 위수술 의료 과실로 인해 신 씨를 사망하게 했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강 전 원장은 의료 과실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해 10월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 95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세전 월 평균 소득이 51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급의 성과 상여금과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공무원의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 38살 원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원 씨는 지난 2010년 8월쯤 향불로 애군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소규모 점포들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얼마 전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도 청원 경찰이 없는 외진 농협 지점이 대상이었죠. 윤두열 기자입니다.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산의 농협입니다. 사고가 난 농협 지점 밖에는 이렇게 무장경찰 근무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 경찰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전에 이곳을 방문해 보안 요원이 없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영업을 재개했는데 여전히 청원 경찰은 없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37개 지역 농축협 점포 중 청원 경찰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개수는 한 4,600개 정도 되고요. 농축협만은 그리고 청원 경찰이 배치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경산에서는 10년 동안 3차례나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번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청원 경찰이 없는 농협 지점이 타겟이었습니다. 유실물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들은 손해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경비 비용을 많이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과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점포와 주변 CCTV를 더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를 비롯한 남부와 충청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개고 따뜻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8시 40분부터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